죄송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보험은 드러났겠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접실을 채웠습니다. 보험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런 말 다 듣던 소리야. 젊은 사람이 무책임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사고를 내는군. 보험도 안 들고 말이야. 가슴에 칼이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꼭 갚겠습니다. 사과로 차가 고쳐지나? 당장 350만 원 마련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이지.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회장님, 됐어. 나가. 빌딩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흘끗 쳐다봤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고가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23이에요. 새벽 2시 반지하 계단을 오르며 오토바이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이 식으면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고장난 지 2달째인 헤드라이트는 오늘도 깜빡이며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달렸어요. 달려야 했습니다. 손등에 베인 치킨 기름 냄새를 맡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동생 지훈이가 책을 펼쳐놓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공학 교재 위로 형광펜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자 김치통 하나와 계란 3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 이번 달 말까지. 빨간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죠. 저는 고등학교를 2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였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지훈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그게 제 몫이었죠. 처음엔 편의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배달 일이 조금 더 벌이가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치킨집 배달 라이더로 하루 12시간씩 달립니다. 지훈이는 제가 포기한 꿈을 대신 이뤄주고 있었어요. 공대에 입학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 밤새 공부하는 동생을 보면 이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무래도 우리 둘 중 한 명은 제대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손목은 계속 시큰거렸어요. 오토바이 핸들을 잡을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갈 돈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배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위험도 커졌죠. 미끄러운 도로 위를 달리며 저는 늘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기. 다음 날 저녁 평소보다 주문이 많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급하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소연아, 이거 먼저 가야 해. 손님이 재촉하시네. 네, 사장님. 바로 갈게요. 박스를 싣고 헬멧을 쓰는데 오토바이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었죠.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정비소에 들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비 비용이 최소 20만 원은 들 텐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출발했습니다. 달려야 했으니까요.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을 봤습니다. 저녁을 먹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언젠가 지훈이와 함께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 멈춰선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까만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석 남자가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그러나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지훈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장학금 신청서인데 보증인 서명이 필요해.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동생의 미래가 담긴 서류였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쓰러지면 어쩌죠? 만약 이 오토바이가 완전히 고장나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를 여미며 로비로 들어섰죠. 대리석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제 신발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태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곧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가죽 소파와 대형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강태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캐주얼한 니트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죠. 왔군요. 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수리 견적서였습니다. 범퍼 교체, 도색, 부품 비용, 총 350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50만 원. 제가 석 달을 밤낮으로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보험은 드러났겠지?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험을 들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매달 보험료를 아껴서 지훈이 학원비를 보탰던 게 전부였죠. 죄송합니다. 보험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제 잘못입니다. 수리비는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요. 시간이 걸린다? 회장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말 다 듣던 소리야. 젊은 사람이 무책임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사고를 내는군. 보험도 안 들고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차가 고쳐지나요?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35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됐어요. 카드 한도도 다 찼죠.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역시 그렇군.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입니다.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일을 벌이지. 보험도 안 들고 도로를 달리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됐습니다. 나가세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이요?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고장 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게 최선입니까? 그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무책임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면서도 달렸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회장님의 차가운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빌딩 밖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35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치킨집 사장님께 빌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넉넉하지 않으시니까요. 대출을 받을까요? 그런데 신용이 없는 제게 돈을 빌려줄 곳이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누나, 등록금 넣었어? 아, 응. 조금만 기다려. 누나,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무너질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계단에 앉은 채로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이제 상관없었어요. 그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저는 항상 밀려날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무책임했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강태윤 회장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그 이름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천근의 쇠사슬을 끌고 가는 것 같았죠. 골목에 들어섰을 때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길을 비췄어요. 저는 그 빛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소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금성보험사 김대리입니다. 보험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개인 합의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차량 수리비 외에 렌트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합쳐서 1,80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1,800만 원이라니요. 1,80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고급 수입차라 부품비가 상당히 나왔고요. 렌트비도 일주일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께서 고령이시라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박소연 씨 쪽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전액 본인 부담이십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합의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요? 네, 상대방이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고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1,800만 원. 그 돈은 제게 평생의 빚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누구한테 전화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얼른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죠. 누나,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치킨집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아, 오토바이 고쳤어? 아직이요. 그럼 오늘 배달 어떻게 하려고? 다른 애들도 다 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고칠게요. 빨리 고치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주문서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1,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배달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홀 청소와 설거지만 했어요. 급여는 반으로 줄었죠. 평소 20만 원 받던 걸 오늘은 1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3만 원. 내일 월세 5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였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학교였어요. 박지훈 학생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누나입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이 이번 주까지인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늦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넣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등록금 250만 원, 월세 50만 원, 거기에 1,800만 원까지. 도대체 어디서 이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버스 창밖으로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이 눈부셨어요.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고 있겠죠. 월급을 받고 보험도 들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훈이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위에 장학금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거였죠. 저는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의 꿈이 담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 꿈도 접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데 무슨 장학금이겠습니까? 거실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이래야 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훈이가 깰까봐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죠. 이 세상은 가진 사람만 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훈 회장 같은 사람은 차 한 대쯤 망가져도 아무렇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요. 저는 그 한 번의 사고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결국 저는 밀려나는 사람이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죠.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제 눈을 보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강태훈 회장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박소연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하며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세요. 이야기해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 예보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빗줄기가 헬멧 바이저를 때리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와이퍼가 없는 헬멧이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물기를 털어내야 했죠. 피자 2판이 배달 박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문서를 보니 강남 쪽 빌라였어요. 평소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배달료가 좋았죠. 2만 원. 그 돈이면 내일 지훈이 아침은 거뜬했습니다. 서둘러야 해. 혼잣말을 하며 악셀을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미끄러지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속도를 줄일 수 없었죠. 3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배달료를 깎인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주택가를 지나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악셀을 더 당겼습니다. 지나가야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페달이 푹 꺼지며 헛도는 느낌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확인했던 경고등이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았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코너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벤츠였어요. S클래스? 빗속에서도 번쩍이는 차체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젖은 도로 위에서 타이어는 그저 미끄러졌을 뿐이었어요.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왼쪽 어깨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아팠죠. 그런데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어요. 배달 박스가 열리며 피자 2판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토핑이 흩어지고 치즈가 빗물에 섞였죠. 아!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이 까졌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피자값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4만 원. 그리고 차 수리비도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이 펼쳐지며 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양복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이 삐져나와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빗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제 머리 위로 가져다 댔어요. 다친 데는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가... 저는 벤츠 범퍼를 봤습니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런 차를 수리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차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은 제가 저런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일까요? 일단 일어나세요. 비를 맞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오토바이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었죠. 완전히 망가진 거였습니다. 차는 제가 알아서 수리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빗물에 젖지 않게 손수건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찾아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내일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고 차로 돌아갔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며 벤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강태훈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는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회장이라니요. 저는 흩어진 피자를 바라봤습니다.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장 난 거였죠. 결국 오토바이를 끌고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노신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동정도 안타까움도 아니었죠. 그건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꼭 쥔 채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소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모습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빛나는 도시였죠. 그런데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그 아이 말이야. 다쳤다던데 병원은 갔나?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집 주소 알아낼 수 있나?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소가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였어요. 강태윤은 혼자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골목길은 좁았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낡은 주택들 사이로 반지하 계단이 보였습니다. 주소와 일치했죠. 그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연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왼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상처였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생이겠죠. 형광등 아래서 펜을 움직이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강태윤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죠. 30년 전 자신도 저런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요.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이었어요. 딸 아이는 아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죠. 수술비를 마련하려 밤잠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늦었어요. 딸은 12살에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강태윤은 돈에 집착했습니다. 사업을 키웠고 부를 쌓았어요. 가난이 딸을 죽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여겼죠. 그런데 오늘 창문 너머로 본 소연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사적이었죠. 다친 몸으로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옛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나 젊었을 때 내 딸 같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1,800만 원을 청구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차 수리비는 35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그저 소연에게 교훈을 주려는 심산이었죠. 무책임한 젊은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소연은 무책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죠. 강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들어서였죠. 그녀는 골목을 돌아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딸아이가 죽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딸이 말했죠. 아빠 괜찮아. 아빠는 열심히 했어.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어요. 딸의 따뜻함을, 용서를요. 강태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70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눈물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하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일까요? 아니면 소연에게일까요?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반지하 창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윤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딸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나도 한때는 따뜻한 아버지였는데.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 소연을 다시 만나야겠다고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강태윤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과의 약속 시간이 2시간 남았어요. 그녀는 합의서를 수정하려 했죠. 1,8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입니다. 들어오게.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아가씨 집 주소를 알아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거? 김 기사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박소연 양의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더군요. 어머니 성함이 강미선 씨입니다. 강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미선?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 속에 묻혀 있었어요. 몹시 오래된 이름이었죠. 혹시 회장님께서 아시는 분 아니신가 해서요. 성이 같으시기도 하고. 김 기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그녀는 그걸 강태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박소연 양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얻은 건데요. 옛날 가족 사진이 남아있더군요. 회장님, 혹시 이분 기억 안 나십니까? 강태윤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죠.
미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그녀는 간신히 붙잡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기사가 다가왔지만 강태윤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40년 전이었습니다. 강태윤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딸 미선이와 함께 반지하에서 살았죠. 딸은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죠. 그리고 기적처럼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딸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였습니다. 강태윤은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업을 키웠어요. 공장을 확장하고 투자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워했고 딸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강태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큰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공장 설립이었어요. 성공하면 재벌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소 5년은 중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딸도 울며 매달렸죠. 그런데 강태윤은 떠났습니다. 가족보다 돈을 택했어요. 중국에서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됐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딸 미선이는 16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데려가려 했죠. 그런데 미선이는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태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딸을 놔두고 떠났죠. 생활비만 보내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딸은 연락을 끊었고 강태윤도 용기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선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도 낳았다고요. 그런데 10년 전 미선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강태윤은 장례식에 가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사진 속 아기가 소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손녀였어요. 그 아이가 내 손녀였구나.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물방울이 번졌죠.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온전히 우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강태윤은 홀로 서재에 남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미선아,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소연이. 저 아이는 혼자서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했던 것처럼 소연이도 홀로 버텨내고 있었던 거죠. 강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합의서를 찢어버렸어요. 이제 합의 같은 건 필요 없었죠.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소연이가 올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강태윤은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차를 준비하게.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해. 급한 일이 생겼네. 알겠습니다. 김 기사가 나가고 강태윤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선이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마치 용서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바르게 쓸 수는 있었죠. 손녀를 위해서, 미선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오전 10시 저는 다시 강태윤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각오가 달랐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무너지면 안 됐죠. 최상층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죠. 왔군요, 소연 씨. 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맞은편에 앉았죠. 그런데 어제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무례했습니다. 당신을 무책임하다고 했죠.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합의금도 철회하겠습니다. 1,800만 원은 과한 금액이었어요. 차 수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들어보세요.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죠. 이 사진 속 사람 아십니까?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고 있었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강미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손녀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녀라고요.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다시 봤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외할아버지예요. 회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거기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회장님의 이름도요.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요? 미안합니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였어요. 딸을 버리고 돈을 택했죠. 그 대가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이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앉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돈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돈으로 가족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그럼 뭘 원하세요? 그저 가족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손녀로,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지훈이는요? 제 동생도 가족인가요? 물론입니다. 지훈이도 내 증손자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오토바이도 새 걸로 사주고 싶어요. 아니, 이제 배달 일은 그만뒀으면 합니다. 공부를 다시 하세요. 꿈이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꿈이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지훈이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제는 당신 꿈도 찾으세요.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평생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지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제 옆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되어주겠다고요. 이제야 가족이란 단어가 실감나네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소연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마. 할아버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도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지훈이 대학 등록금이 입금됐습니다. 장학금 재심 통과 소식도 왔어요. 그리고 새 오토바이가 집 앞에 배달됐죠. 저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요. 지훈이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누나,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야? 응, 이제는 괜찮아. 그날 저녁 저희는 할아버지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끼리 밥 먹자.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학과 1학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운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죠.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지훈이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거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일상이 됐죠. 누나, 오늘 병원 가? 응, 할아버지 뵈러 가야지. 할아버지는 3달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이미 말기였죠.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학 실습도 겸해서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소연아. 네, 할아버지.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많이 빠진 손이었죠.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응급처치 실습했는데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기침을 했어요. 저는 물을 따라 드렸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소연아,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지? 할아버지,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만났잖니.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선이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좀 용서받은 것 같구나. 너와 지훈이를 통해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행복하셨죠? 물론이지. 너희는 내 인생의 선물이었어.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아,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 대신 누군가를 도와줘라. 힘든 사람들, 혼자 버티는 사람들을 말이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렴.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얼굴이 평온해 보였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저는 상주로서 그들을 맞이했죠. 고인께서 저희 회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병원비를 지원받아 아이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다는 걸요. 돈을 번 것도 결국 나누기 위해서였던 거죠. 장례를 마치고 저는 지훈이와 함께 할아버지 댁을 정리했습니다. 서재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소연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사랑하게 된 건 필연이었다. 부서진 차 한 대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다. 인생의 흠집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으니까요. 1년 후 저는 간호학과 2학년이 됐습니다. 재단 장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후배들을 돕는 일도 하게 됐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였죠.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났던 벤츠의 사진이었어요. 찌그러진 범퍼가 선명했죠. 사진 뒷면에 할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서진 건 차였지만 다시 고쳐진 건 마음이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상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인연이었죠. 저녁 무렵 지훈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누나, 할아버지 생각나? 응, 많이. 나도.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가르침은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저 열심히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앞으로 나아갔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흠집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도 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상처는 우연으로 시작하지만 회복은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도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